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1월 7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AI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부채 우려로 기술주 위주로 약세를 보였고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AI 거품론은 여전히 이어지고 또 국내 증시도 타격이 컸던 것 같은데요. 양지수 모두 힘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셀코리아도 계속됐는데요.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해서 좀 낙폭 회복하면서 좀 마무리하는 것 같지 네, 않나요? 특히 하이닉스, 삼성전자 개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오픈 AI에서 케이니 CFO가 나와가지고 정부가 보증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비슷하게 했다가 그거 주워 담느라고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픈 AI 말고도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뭐 신제품도 내고 막 이렇게 돼서 간신히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이제 오픈 AI가 계속 1조 달러 어디서 필요해, 어디서 어떻게 네. 구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정부가 보증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계속 우려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AI 거품론이 또 계속되는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관련해서 또 새로운 단어를 뭐라고- 만들었죠. 네. 휴머니스트 AI. 그래서 인간적인 AI라는 단어를 하면서 오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AI가 우리를 이제 지배할 것 같은 불안감이 계속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 이제 어제 고용지표 비슷한 게 발표가 됐잖아요. 챌린지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네. 결국은 사람을 해고를 했는데 그 이유가 AI 때문이다. 그게 2위더라고요. 네, 2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AI가 실업을 늘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반대편에서는 AI가 실업을 늘리면 사람을 해고하면 결국 실적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양쪽 진영에서 해고되는 게 좋게 나쁘게 양방향으로 해석되면서 이제 어느 쪽으로 올라가는지를 봐야 그냥 그쪽에 맞춰서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해석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오늘도 정말 출연자분들께 지혜를 좀 얻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출연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지금 시장이 이번 주에 좀 변동성 장세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 경신 랠리였잖아요. 네. 기록 경신이었었는데 왜 이렇게 변동성 장세로 가는 걸까요? 사실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세 가지 정도로 꼽자라면은 첫 번째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이펙 회담 그리고 뭐 치킨 회동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미 증시부터 좀 세론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의 호재와 악재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상존해 오는 가운데 특별한 악재는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매크로뿐만 아니라 기업들 실적 또한 뭐 메타 정도가 좀 실적에 의한 충격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다수 종목들은 실적이 견조했고 주가에 대한 흐름 역시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흐름에 있어서 더 이상의 호재나 악재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이제 뭐 뚜렷한 이 최근에 올라왔던 과잉 열기에 대한 부분들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재료에 대한 좀 확신에 대한 강도가 다소 완화가 되면서 오히려 호재에 팔게 되는 셀온 패턴이 좀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증시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 모두 이 재료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연준의 FOMC 금리 인하였습니다. 금리 인하는 금융시장에 전반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진 부분들이 매크로단에서 그동안의 선반영을 통해서 자산시장의 가격 방향성을 잡았던 것에 대한 변동성을 자극하면서 그동안의 감내 가능한 변동성에서 좀 그 스윙폭이 좀 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투자자들의 패턴에 대한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간에는 전반적으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동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왔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패턴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부터 금 가격이
이제 더 이상의 상승세를 멈추고 좀 제어가 되는 동시에 채권 시장에서 미 국채에 대한 금리가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커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 증시는 AI발 종목과 업종의 힘으로 좀 올라오는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측면들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투자자들의 패턴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1, 2, 3번의 재료를 또 혼재해서 국내 증시를 결부를 시켜 본다라면은 그 누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뭐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이는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의 좀 플레이 그라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과 함께 타 업종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외환 시장에 대한 변동성, 국내 전반적인 경제, 정치, 정책에 대한 고민들이 좀 커져 있고 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금리 시장의 채권 시장의 금리의 상승 압력이 워낙 가파른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어서도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지금 시장 참가자 대다수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그동안에 끌고 왔었던 패턴들에 대한 그 룰을 조금 부시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해석하기가 어렵고 대응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름의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감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상당히 괴리감이 좀 표출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보면은 버블이 터질 때는 버블이라기보다는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갈 때는 결국 레버리지가 뭐 붕괴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만 아니면은 뭐 5%든 10%든 단기 조정하고 다시 갈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 문제가 발생했던 기억인데 지금은 그렇게 레버리지 된 것 때문에 폭락을 할 것 같은 사태까지는 아닌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반적으로 가격이 워낙 코스피만큼 오른 지수를 찾기도 어려우니까 신용에 대한 부분 활용성도 높아질 것이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지금 금액별로 수도권에서는 가계대출 규제가 되어서 2억, 4억, 6억이 되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레버리지 활용도는 되게 제어를 하지만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레버리지 활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어나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활용도 투자의 기법이다라는 게 고위 공직자에서 발언에서 나온 것들처럼 투자자들은 일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거래 융자가 한 달 만에 한 2조 정도 늘게 되면서 26조 원 가까이 되어 있는 상황에 있고 거기에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금융 투자 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풀이라고 할 수 있는 예탁금 역시나 약 90조 정도 가까이 늘어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증시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와서 좀 더 수익을 내고 싶어 하고 증시를 바라보는 시선은 과거와는 상당히 좀 달라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괴롭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의 마음이 좀 바뀌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상황에서 매크로 흐름과 전반적으로 정책의 한 사이클이 좀 마무리되어가는 국면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국내 금융시장, 특히 증시에서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다만 여기에서 조금 더 펌핑이 되거나 뭔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외국인 주도로 전기전자에서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외국인 지분이 많으면서 상법 개정하는 동안 주주 친화적인 스탠스가 나온 지주사, 금융업종들 이외의 업종에서 꾸준한 이익의 컨센서스가 확인이 되고 좀 더 확장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단기간 내에 지수의 상승률을 비트하는 종목들은 4개 정도밖에 없고 20개 이상이 종목 지수보다 상승률보다 떨어져 있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편중되어 있는 종목,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이 흔들릴 때는
더 많은 투자자들이 나의 종목과 포트가 더 흔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나마 이제 11월 말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라면은 그래도 긴축보다는 유동성의 공급에 대한 신호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외환시장에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55원 내외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채권 시장에서는 부동산과 외환 시장의 금융 불안정 요인으로 인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점치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 시장에서 레포 펀드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RP 매도를 통해서 자금을 땡겨서 좀 더 수익이 높은 이런 투자 패턴을 하는 곳에서 지금은 상당히 지금 경색 흐름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거래가 거의 되지 않는 모습들은 연말의 흐름과 같이 결부되어 있는데 이는 증시와 채권, 유가증권 시장에서 모두 공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즉 유동성에 근거해서 좀 더 적극적인 투자 패턴을 통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했는데 뭔가 지금 주식이든 채권이든 각각의 재료는 좀 상이하지만 그러한 흐름들에 제동이 걸리면서 나의 전략 전술이 좀 통하지 않는 듯한 느낌 이런 부분 불가피할 것이고 우리 가격에서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유동성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도 계속 그 레포 잔고가 너무 이제 레포를 하고서 돈 빌리는 게 너무 많아졌어. 돈이 없다는 얘기야. 이런 거를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는 거네요.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게 끝나고 나면 지금 그 유동성 왜 없어졌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셧다운 때문에 그래. 그래서 네. 셧다운만 풀리면 돈이 확 풀릴 거야. 몇백 조가 풀릴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2월 초면은 어쨌든 QT도 끝나니까 네. 그러면 그때가 랠리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뭔가를 좀 사보려고 그랬던 사람들을 완전 이제 그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막 가격을 너무 빼니까 네. 미국이나 뭐 우리나 그러면 이럴 때 오히려 줍줍을 해야 되는지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아니다 그때 걸 다시 돌이켜보고 지금이 이제 오히려 AI가 이제 좀 다운되는 네. 이런 턴이다라고 보고 좀 포지션을 줄여야 될지 네.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미 증시와 국내 증시는 조금 차별적인 흐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완화적으로 풀린 것은 아니지만 M2 광해 통화의 21세기 연평균 증감률은 약 7.5% 내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된 지 이제 2년 가까이 되고 있는 흐름들의 폭은 제한적이었지만 그래도 해왔고요. 그리고 연준은 조금 1년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 투자자들의 좀 바라봐야 할 부분들은 이미 유동성은 횟수보다는 풀리고 있는 가운데 이 자금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판단들을 좀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국내 가계 자산의 대다수가 부동산에 쏠려 있는 건 사실인데 현 신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자금의 증시로의 유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투자 자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된다기보다 어떤 트렌드가 좀 형성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유동성에 기인한 어떤 증시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결국에는 국내 경제 펀더멘탈에 기반한 탑다운과 기업 이익의 실적의 개선을 통한 바텀업이 좀 같이 상존을 했을 때 증시의 추가 랠리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경감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좀 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측면들이 좀 더 개선이 된다라면은 최근에 증권사들 상당히 연간 전망 시즌이거든요. 네. 7,500 보이는데요. 네, 저희도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과거 제가 재직했었던 곳이기도 한데 타이틀을 보고 궁금해서 찾아보긴 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저 지수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제시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높게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펀더멘탈의 국내 매크로 환경의 개선, 기업 이익의 실적이 좀 다변화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 그리고 그동안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적용 레벨,
좀 상향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 연간 흐름을 전망하는 이 시점에서 증시가 흔들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애로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조금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아직 공급이 원활하게 다 된 것은 아니고 최근에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스탠딩 레포에 있어서 뭔가 지금 스탠딩 레포 잔고가 찰랑찰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유동성에 의한 부분들이 아니라 아주 단기 자금 시장에서 뭔가 삐그덕삐그덕 되는 가운데 QT를 종료할 것이다라는 게 11월이 아니라 12월로 제시가 되었거든요. 이거는 금융시장이 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는 점인데 유동성에 아직 완벽하게 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AI 산업에 의한 추가적인 가격 상승 여력을 타진을 해야 되는데 이번 2Q, 3Q 실적을 통해서 점점 더 좀 까다롭게 이렇게 현미경처럼 보게 된 거는 각각의 기업들이나 업황에서 투자를 열심히 하겠다. 우리 이렇게 해서 향후에 먹거리를 확보하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것이야 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투자만 한다고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투자를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얼마만큼 나올까? 인풋을 넣었는데 아웃풋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아웃풋이 조금 나올 수도 있고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이제 면밀한 체크들이 좀 들어가게 되고 캐펙스를 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주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유상증자 될 것이고요. 채권 시장이 싫어하는 거는 투자한다고 해서 주가 올라가는데 왜 채권 발행을 하는 거냐. 이러한 부분인데 지금은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하다 보니까 채권 발행에 대한 좀 더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채권이라는 건 부채지 않습니까? 부채를 썼는데 수익을 못 내면은 이 성장기에 재무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발목을 잡게 되거든요. 그러한 측면들에 있어서 이제 그 업종들, 업황에 있어서 조금 면밀하게 체크하는 흐름들이 관측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연중과 지금 연말로 갔을 때 좀 달라진 증시 투자자들의 그런 잣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버블 AI 논란이 계속되니까 여기에 대한 해지를 어떻게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딱 이번 주에 증시 조정 나오고 이럴 때 은행주, 금융주들이 조금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쪽을 뭔가 버블에 대한 해지 차원으로 갖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수순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지수가 올라간 것은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힘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나 강의를 들었을 때 잘하는 과목이 있으면은 거기에 좀 치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역시나 투자자들 역시나 수익을 높일 때에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갔을 때 과열이 되거나 뭔가 급락의 위험이 높아진다라면은 그 이전에 좀 자금의 편출을 통해서 다른 투자 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가져가야 하는데요.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가장 안정적이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뭔가 계속해서 주주 친화적인 스탠스를 비교적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일까라고 판단을 해보니까 금융, 지주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높고 최근에 또 증시가 워낙에 그래도 최근에 조정은 있었지만 화랑이다 보니까 증권업종 관련돼서 투자자들의 시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바뀐 것은 있습니다. 특히나 증권업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금융 지주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간의 영역이지만 관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히 발표를 해왔고 외국인 지분이 또 평균 이상인 이 업종이 전기전자의 삼성과 하이닉스 빼고는 통신과 금융입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향한 주주 성향, 배당 성향도 높지만 최근에 이제 이러한 것들 통해서 주주 친화적으로 좀 더 바뀌라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의 하방은 탄탄하고 거기에 배당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간다라면은 변동성은 작고 주식 시장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는 측면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자산 배분 측면에서 주식 시장 내에서 이러한 전략들은 좀 가져갈 필요는 있겠고요. 당연히 최근에
미국 증시도 뭐 M7의 시총 비중이나 AI 관련된 기업들의 랠리 속에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은 최근에 낙폭은 그래도 좀 덜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판단들을 해서 할 때는 지금 안 달려간 애들만 볼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경제 펀더멘탈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요인들에 있어서 악재는 아닌 것들을 좀 필터를 걸어서 찾아내야 할 그런 흐름들은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뉴스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전 세계 국민연금 중에 거의 제일 잘한 것 같다 막 이런 뉴스가 막 나왔었잖아요. 네, 저도 어제 확인했습니다. 네, 근데 그 안에 엔비디아가 제일 많았대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포지션을 조정하거나 그래놓고 이제 뒤에 맨 끝에는 한국은 더 이상 살 돈이 없다, 오히려 줄여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빠져가지고 다시 살 룸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그 뭐 전략적 자산 배분뿐만 아니라 전술에 대한 부분들을 단기로 가져가다 보니까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의 고민은 워낙에 코스피가 많이 오른 상황 속에서 그 비중을 오버하게 되면은 더 간다라고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주식이 무조건 가니까 주식만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 것이 이 자산 배분을 통한 기금의 운용 철학과 방향성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고민스러운 측면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조정에 대한 부분들 나왔지만 이게 일시적 조정인지 추세적 하락인지 아니면은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반등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데 분명한 것은 증시,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상당히 고무적일 정도로 좋다라는 점이고 방금 말씀 주신 그런 기사, 아무래도 이제 연금에서 발표한 내용일 텐데요. 연금의 고갈 시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기간 딜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좀 반길 수 있는 뉴스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원히 오르는 종목과 업종은 없습니다. 자산도 사이클이 있고 자산 시장 내에서 종목과 업황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이 좋다고 자산 측면에서 주식으로만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은 비교적 적절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기전자나 AI가 가더라도 타 종목들, 타 자산을 통한 어느 정도의 해지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필요하고 국가 자산에 대한 부분들, 이 연기금에 대한 부분들은 더 면밀하게 자산 배분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아예 그냥 똑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국민연금 뭐 주로 담았는지 보는데 새로 신규로 편입된 게 항공주랑 전기차가 있어서 이 시점에 항공주, 이 시점에 전기차 약간 좀 갸웃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 주식 운용 부서에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뭐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나머지 좀 이제 업종별로도 포트를 좀 채워야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시장의 트렌드에서 이게 적절하냐라는 판단을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분명히 좀 더 큰 틀에서 접근하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뭐 이 업종을 비우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눈에 띈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미국에서 이제 고용 데이터 안 나오는데 이제 민간 기업에서 나온 데이터에서 결국 AI 때문에 결국 실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코스트 커팅, 그러니까 이제 비용 절감 때문에 줄이고 있다. 이러니까 미국 다시 경기 둔화라고 그러고 계속 간다 그랬는데 침체나 아니면 우려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어제 미국도 빠졌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같이 빠진 것 같은데 결국 이거는 일시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진짜로 추세적으로 침체 쪽으로 고용이 진짜 나빠진다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되잖아요. AI도 네. 문제가 되고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고용시장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게 되면은 둔화와 침체를 강조하게 되면 경기의 둔화, 위축을 통한 연준의 금리 인하의 경로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 산업의 발전에 의한 인력의 감축은 누구나 생각해봤고 본인의 일이라고 하면 상당히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업은 대부분 만약에 상장 회사라고 친다라면은 주주들이 아주 공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코스트 커팅을 통한 비용 절감 그리고 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면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아마존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이 뭐 우리 투자자뿐만 아니라 많은
그 전 세계의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반전을 한 것이 최근에 여러 기업들 간의 협업, 그리고 실적,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성능 개선과 뭐 AI 가속, 뭐 관련된 부분들이 호재들이 압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것들이 아마존이 레이오프를 해고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해고를 한 부분들은 매크로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되면 AI 때문에 미국 경기, 고용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악재로 봐야 되는데 시장 참가자들은 아마존에 대해서는 열광을 하고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것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날아가는 거는 캐펙스에 대한 검증도 있지만 캐펙스를 열심히 안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지난번까지는 AI 관련된 부분들 생산성이나 고용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그냥 뜬구름 잡듯이 잠재 성장률의 상향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다가 지금은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놨는데 이 부분과 연관된 걸 꼽자라면은 AI 관련 산업의 캐펙스, 설비 투자에 관련한 자본적 지출은 우리 통화 정책과는 크게 연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고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AI 산업의 기술을 고도화시킨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코스트를 낮추고 그 이익을 올려서 기업의 경쟁력을 올린 다음에 AI가 확산되고 대중화되었을 때 뭔가 패권을 잡겠다라는 계산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통화 당국은 그러한 측면들을 얘기한 부분들은 사실 아직 명확한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들을 찾기보다는 그때 뉴스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 측면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자산 시장에서도 주식, 외환, 채권 시장은 이를 좀 다르게 바라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지금 우리 신정부 출범에 잠재 성장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2%도 채 안 되는 1.8에서 1.9%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재 성장이 올라가고 성장이 올라가면 당연히 좋죠. 근데 잠재 성장률은 아주 느리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빨리 올라가는 것은 증시 투자자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AI 관련돼서 잠재에서 올라가는 걸 기다려야 되는 여러 측면들을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지금 AI 뉴스가 크게 안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는 조금 자산별로 좀 달리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측면들이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규장에서는 사실 주가가 하락했었는데 일론 머스크 보상안이 주주총회 통과하면서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반등하는 모습이었던 거잖아요. 그럼 시장은 이걸 긍정적인 이슈로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테슬라는 어찌 계속 좀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즉 우리가 익숙한 전기차에 대한 이익과 어떤 재무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크지만 주가가 반응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신성장 산업의 다각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화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배팅을 하는 것이고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보상안이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결국 머스크의 힘을 실어주면서 일론 머스크가 더 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 트리거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좀 스윙은 있겠지만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겠고요. 그런 측면들에서 본다라면은 이번 통과안도 연금은 찬성을 했었고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일부 투자자들의 기관 투자자들은 반대를 했지만 압도적으로 통과가 되었다라는 점은 그만큼 테슬라에 있어서는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 중요성은 이번에도 한 번 더 입증이 되었고 여름에 제가 나왔을 때 항상 테슬라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때는 이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민감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일을 그만두고 본인의 일 터전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그런 이슈가 좀 상당히 많이 잠잠해져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본다라면은 그
이외의 측면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좀 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정치에 한눈 팔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반영된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증시 인사이트에서도 짚어봤지만 오늘 우리 증시는 뚜렷한 상승 재료를 찾지 못한 건가 싶기도 하고 또 매도 우위를 보인 외국인과 기관이 좀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주종시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다는 말이 있지만 그걸 개인만 하고 있네요. 개인만 담는 그런 장이었죠. 그래도 또 투자 전략은 필요하죠. 어떤 업종에 좀 더 주목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ETF 리서치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저번에 모셨을 때는 표정이 정말 좋았는데 오늘은 시장 때문에 좀 힘드신 걸까요? 오늘은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실제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개인들이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4,200에서 3,800 후반대, 3,900까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좀 타격이 컸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예를 들어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이런 종목들을 뒤늦게 동참하셨던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거의 10% 가까이 손실이 난 거거든요. 지수는 4,200에서 3,900, 한 300포인트 떨어졌지만 내 종목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신 투자자분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각 증권사의 연간 전망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역시 너희들이 설레발 칠 때 알아봤어. 너희들이 7천을 부르고 5천을 부르고 내가 그럴 때 시장을 떠났어야 됐어. 이런 좀 자조적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업계에 몸담고 있는 1인으로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팠고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또 왜 이렇게 개인 투자분들의 손해가 컸을까? 이런 부분들을 저도 굉장히 고민 좀 하다가 놓칠 뻔했습니다. 상암역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내렸어야 되는데 다음 역에서 내릴 뻔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되게 빨리 오셨던데요? 네네네. 어떻게 하셨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 고유 관료까지 나와서 이제 B2 얘기하고 이러면서 거기 고점 아니야 그랬는데 진짜 거기서부터 빠지니까 역시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하면 안 돼.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쨌든 빠지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전체 고점이 아니라면 빠지면 오히려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고점 찍은 건지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AI 버블론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블론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근처에 생각나는 버블론은 아마 닷컴 버블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른지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해서 닷컴 버블이 사그러지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골똘하게 면밀하게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참고로 지금 AI 버블론과 닷컴 버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닷컴 버블 때는 그 닷컴 버블을 수혜하는 누리는 그런 기업들이 소수의 기업들이었어요. 그때 시스코라든지 그때도 오라클이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닷컴 어떤 회사 이름을 쓰고 있는 닷컴 사이트를 그 도메인을 갖고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밸류가 고평가됐었고요. 그때랑 지금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그때는 소수의 기업들이 버블을 독점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AI는 소수의 기업은 맞지만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에 걸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GPU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부터 엔비디아 혼자 만드나요? TSMC도 만들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BM 삼성전자만 만드나요? 하이닉스만 만드나요? 마이크론도 만들고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한국전력만 거기에 전력을 만드나요? SMR부터 뭐 다양한 뭐 풍력 발전소까지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ESS 뭐 LG 화학만 만드나요? LG 엔솔도 만들고 중국에 있는 기업들도 만들고 즉 과거 닷컴 버블 때는 특정 기업 뭐 야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후, 라이코스 기억 안 나시죠? 예, 기억 안 나셔야 됩니다. 안 난다고 하고 싶은데. 예, 라이코스 이런 기업들 특정 기업들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번 AI 버블은 좀 달라요.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 다양한 밸류 체인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쉽게 AI는 버블이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AI 버블이 꺼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야 되는데 그때 닷컴 버블이 꺼지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이었어요. 결국 면밀하게 따지고 보니까 야후였거든요. 야후도 그때는 그 어떻게 본다면 네이버처럼 포털 서비스였기 때문에 야후의 광고 수익이 떨어졌네? 이제 성장이 꺾인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때 미국 정부가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닷컴 버블이 꺼졌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분들은 일단은 과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 과거에 닷컴 버블이 꺼졌을 때 매크로 환경 그리고 닷컴 버블이 꺼졌을 때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았는지 또는 어떤 기업들이 죽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지금의 AI 산업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걸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영원히까지는 좀 그렇지만 네. 이번에 버블이 있더라도 만약에 있더라도 좀 하락을 하더라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종목을 사라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럴 만한 종목들이 인프라인가요? 아니면 소프트웨어인가요? 아니면은 진짜 빅테크인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은 하드웨어입니다. AI 하드웨어. 엔비디아가 대표적인 회사고요. TSMC 또 가격 올리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젠슨 황 님이랑 친하진 않지만 저는 최 씨기 때문에 황 씨랑 안 친하지만 결국은 그분이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의 손을 잡아줬고 그리고 현대차의 손을 잡아줬다는 것은 현대차는 로보틱스 그리고 삼성전자는 결국은 TSMC를 대신할 파운드리 공급업체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수익성 분명히 나고 있고요. 1차적인 수익성은 하드웨어 쪽에서 나고 있으니까 일단 하드웨어 쪽에서는 버블이 만약에 꺼지더라도 가장 늦게 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로 갖고 온 AI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쇼티지, 즉 공급이 부족하지 우리가 P랑 Q를 얘기했을 때 Q가 부족하기 때문에 P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산업이 바로 AI 전력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전력도 AI 버블이 꺼지더라도 가장 나중에 꺼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뇌피셜로는 그래서 26만 장 우리나라 준다 그랬을 때 신규 수주가 엔비디아가 26만 장이 늘어나면 엔비디아가 상승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했는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있는 거를 주는 거지 새롭게 만들 수는 없다. 어차피 예약이 풀로 차서.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항상 P, Q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HBM도 Q가 넘쳐나는 시절은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수익성을 많이 내려면은 단가를 막 올리든지 아니면 물량 수량으로 승부를 보든지 지금은 단가를 올려서 승부를 보는 시기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Q가 뒷받침된다면 이제는 GPU가 26만 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뿌려서 HBM이 정말 많이 폭발적으로 필요하고 그러면은 TSMC 마이크론 하나만 갖고 안 되고 하이닉스 하나만 갖고 안 된다라는 게 삼성전자의 상승 논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좀 있으면 AI 버블이 아니라 Q가 뒷받침되면서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그런 시기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한 단계 거기서 더 나갔던 거는 그러면서 이제 그랬잖아요. 전력 설비가 완료되면 주겠다. 그 얘기는 미국에서 전력 설비가 완료가 안 돼서 못 주나 보다. 그러니까 거기서 먼저 선착순으로 전력 설비 잘 된 데부터 주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단 데이터 센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 센터는 이제 추론용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주는 데이터 센터와 학습용 데이터 센터, 막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런 대답해야 돼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학습용 데이터 센터에는 지금 HBM,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GPU, HBM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뭐 하드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추론용 시장에는 그거보다는 좀 사양이 떨어지지만 뭐 DDR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시장인데 둘 다 전기 먹는 하마들이에요. 특히 학습용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어마무시하게 먹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발전 설비,
기존에 있는 발전 설비는 보통 천연가스라든지 석탄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걸로 하는데 그걸로 감당하기에 굉장히 모자른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원전이 붙은 거고요. 원전이 붙어서 고압으로 전기를 생산해내다 보니까 고압으로 전기를 생산해내면 변압을 시켜야 되잖아요. 변압기 이런 것들의 수요가 굉장히 쇼티지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글쎄요. 뭐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지만 둘 다 지금 공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지금 본부장님 표정을 좀 보고 네. 있었는데 네. 표정이 그럼에도 좋았던 게 지금 네. 전력기기 ETF 때문인 걸까요? 아유, 뭐 저희 옆부서기 때문에 저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저의 생각의 출발점은 AI 버블이 꺼질까? 안 꺼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건데 과거의 닷컴 버블 시절과 비교를 해보고 또 AI 버블, 또 AI 생태계들을 생각해보면 아직도 모자르면 모자랐지 넘쳐나는 부분은 아직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가장 모자른 부분이 뭐냐? 뭐 당연히 GPU 모자르겠지만 GPU 차치하고 HBM 모자르지만 HBM 차치하고 그 다음에 모자른 게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전기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전기 관련돼 있는 ETF가 나오면 네. 현재 레벨에서도 매수할 만하다.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분할 매수하는 게 낫겠다.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발전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거에는 중공업이라고 불렀었잖아요. 효성, 중공업. 예,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이랑 비슷해요. 결국은 수주를 받아서 수주받은 물량을 생산하고 생산하는 단계에서 매출을 인식하고 수익을 인식하고 이런 단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주받았다라고 해서 수주받은 게 바로 매출로 이어지거나 실적으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결국은 타임 렉 그리고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이나 ETF한테는 약간의 좀 어떻게 본다면 지루한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 방송 나오기 한 3개월 전에 나왔다면 전력기기 진짜 재미없었거든요. 재미도 없고 주가도 안 움직이고 그런데다가 뭐 산일전기라든지 재룡전기라든지 일진전기와 같은 특수변압기를 만드는 회사 주가는 많이 빠졌었어요. 예, 3개월 전에는. 그리고 2개월 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1개월 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불과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ETF가 움직이기 시작한 게 1개월 상간이니까 결국은 이런 기다림의 시간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다림의 시간에서는 좀 빅3, 소위 말하는 전력기기 빅3가 효성중공업, LX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이 세 종목이 전력기기 빅3니까 빅3 중심으로 가고 전력기기 산업이 굉장히 쇼티지가 심해서 너무 부족해. 제발 물량 좀 줘. 난리 났어. 그럴 때 뭐 산일전기라든지 다른 전력기기 관련된 다른 종목들 쪽으로 좀 분산해 가시는 그런 전략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전력 수급난 계속 이러면서 SMR도 좀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SMR 쪽은 어떻게 보세요? SMR도 마찬가지입니다. SMR도 어저께 밤에 이 방송 제가 목요일날 수요일날 작가님한테 아이디어를 드리면서 너무 좋아요라고 드렸는데 어젯밤에 아시다시피 SMR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뉴스케일 파워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이유 이런 것들을 살펴봤더니 결국은 AI 버블론과 비슷해요. 결국은 SMR도 그렇고 원자력 발전소도 그렇고 당장 내일 지어줘.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원자력 발전소는 10년에서 15년, SMR도 빨라봤자 3년에서 5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못 기다리겠어. 너희들 언제쯤 수익 나겠어. 기술력 좋은 건 알겠지만 못 기다리겠어. 이런 것들이 또 설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캐펙스 투자 과도한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메타의 주가 하락을 이끌었던 그런 요인들이거든요. 똑같은 논리가 점철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SMR도 그렇고 전력기기도 그렇고 분명히 단반의 주가가 아니면은 그 기업의 가치가 확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계속 수주를 받고 또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캐펙스 투자를 늘리고 또 뭐니 해도 이런 산업들은 정부 정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또는 우호적인 정책이 나오고 이런 반복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인고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는 횡보하거나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맞습니다. 되는 실제로 거죠? 뭐 말씀은 안 드렸지만 두산하노빌리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많이 들고 계실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주가 모습 보시면 좀 마음이 편하신가요? 아니면 불편하신가요?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AI 전력기기 아니면 SMR의 주가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분명히 레벨업은 될 거예요. 그렇지만 레벨업이 순탄하게 뭐 U자 형태로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45도 방향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 와중에 예를 들어서 캐펙스 투자가 너무 과도하다 또는 뭐 설비 투자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갔다 아니면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ESS도 원래는 전기차 때문에 계속 배터리가 잘 갔다가 완전 이제 좀 망했었잖아요. 그런데 네네. 갑자기 ESS가 나오면서 이제 확 일어섰는데 네. 어쨌든 이 부분도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자, 제가 그 단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AI 전력의 밸류체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발전이 필요하겠죠. 발전소에서 전기를 데이터 센터에 보내게 되면 전력 기기들이 변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발전소에서는 굉장히 높은 볼티지로 쏘기 때문에 그걸 낮추는 변압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변압의 과정, 오늘도 제가 이렇게 방송 하고 있지만 너무 뜨거워요. 예,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냉각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냉각이 필요한데 전력이라는 것이 특히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막 학습할 때는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가 또 밤에 학습을 안 할 때는 전력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ESS입니다. 전기를 모아놨다가 전기가 많이 필요하면 모아놓은 전기를 쏟아주고 전기가 안 필요할 때는 다시 모아놨다가 이런 장치라는 게 ESS고요. ESS가 과거에는 전기를 모아놓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싼 배터리, LFP 배터리로 많이 만들었었고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되니까 소위 말하는 3원계 이런 쪽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3원계를 잘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LFP를 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배터리 팩이 ESS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그래 알았어 이제 중국산 ESS 배터리팩 안 쓸게 이제 LG 엔솔 한번 써볼게 이러면서 캐즘에 빠져있던 전기차 업체가 요 재료로 인해서 확 살아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요거는 ESS형 배터리 팩은 아직도 중국이 전체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LFP 배터리를 아직 원활하게 잘 못하고 있고 LG 엔솔 정도만 하고 있고 삼성 SDI도 요번에 IR 자료를 보면 실적은 미스했지만 우리도 ESS 배터리 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성장 잠재력은 크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질문 조금 더 드려볼게요. 네. 코스피가 오를 때 코스닥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못했는데 떨어질 네. 때도 코스닥이 훨씬 더 네.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코스닥을 훨씬 더 많이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네. 결국은 코스닥을 분해해 보면요. 코스닥은 크게 두 가지로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와 2차 전지, 소재로 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바이오와 2차 전지 소재니까 여태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헤게머니가 반도체 소부장, 조, 방, 원이었지 않습니까? 여기랑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점심 때 방송을 좀 진행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시장의 색깔이 상당히 많이 변했다. 소위 말해서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소부장, 조, 방, 원은 약간 쉬고 있는 반면에 그동안에 정말 못 갔었던 화장품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백화점, 그리고 소위 말하는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KTNG,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은 저는 그것을 키 맞추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오와 2차 전지 소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오와 2차 전지가 부활을 해줘야 코스닥도 키 맞추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바이오 종목도 움직이고 있어요. 예. 연기금도 좀 예, 바이오 예, 같고. 예. 그리고 어찌됐건 코스피의 하락 원인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뭐니 해도 외국인들의 대규모 현물 매도라고 할 수 있는데 코스닥은 거기서 살짝 비껴나 있거든요.
최근 5영업일 동안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거의 5조, 6조 가까이 팔았지만 코스닥에서는 지난 3영업일은 샀고요. 최근 2영업일 정도만 팔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라는 폭탄에서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의 색깔이 반도체 소부장 조방원에서 살짝 달라지고 있으며 그리고 또 개인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바이오 종목들이 좀 부활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부터는 뭐 연말까지는 오히려 코스닥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하는 거 하지 말자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제가 요즘 찾고 있는 행위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사는 섹터는 뭘까?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데 사긴 사는 섹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융이거든요. 네, 금융. 그러니까 결국은 최근에 시장 상승에서 소외됐던 종목들 중심으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마찬가지 개념으로 코스닥이 좀 더 약간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 자리에서 네. 어차피 답은 주도주로 결정돼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네. 지금 금융주 그리고 오늘 좀 움직였던 뭐 바이오 화장품 그리고 특히 뭐 중국향 화장품 그리고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KTNG 그런 데다가 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또 배당주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최근에 배당주 ETF는 장이 갈 때는 못 갔지만 최근에는 그나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거나 시장보다는 아웃퍼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좀 기간 조정으로 가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너무 빨리 달렸어요, 우리가. 하이닉스 10% 오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 25년째 근무하고 있지만 하이닉스가 10% 빠진 건 봤어도 12%씩 오르는 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하이닉스, 물론 제가 하이닉스 빠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10% 올랐으면 10%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시장은 좀 어떻게 본다면 좀 기간 조정의 움직임으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4,000포인트 살짝 하회한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뭐 코스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4,000포인트 회복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움직이시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4,000선 먼저 확인을 좀 네, 해보자. 그 전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아무것도. 네, 그리고 또 뭐 내가 갖고 있었던 반도체 장비주가 많이 빠졌어요. 소재주가 많이 빠졌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빠졌는데 소부장 업종들이 오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움직임을 좀 더 체크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이슈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어제 APR과 코스메카 코리아가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고 아모레퍼시픽이 3분기 실적 성장에 성공하자 화장품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이 세 기업의 3분기 실적 성장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 매출이 이끌었는데요. 증권사들은 올해 전 세계를 휩쓴 K-뷰티 열풍이 계속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먼저 잉글로드랩은 오늘 19%대 오르면서 15,730원에 마감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13%대 오르면서 76,900원,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6.66% 강세 보였고 아모레퍼시픽 홀딩스가 6.4% 올랐습니다. 반면 APR은 장 후반 들어 상승폭을 줄이면서 보합 마감했습니다. 종가는 23만 4천 원입니다. 복지의료 AI 예산이 올해 930억 원에서 내년 2,478억 원으로 2.5배 늘어나자 의료 AI 관련주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총 10조 1천억 원 규모의 AI 예산을 편성하고 그중 바이오 헬스와 신약 심사 분야를 핵심축으로 명시한 이후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주 중에서는 먼저 온코크로스가 5.71% 오르면서 1,740원에 마감했고요. 신테카 바이오가 15%대 오르면서 5,120원, 로킷 헬스케어가 오늘 4%대 강세 보였고 셀바스 헬스케어와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각각 3%, 4%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이슈와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미국 증시에 투자한 서학 개미들의 순매수 1위는 양자 컴퓨팅 기업인 아이온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AI가 거품 논란에 휩싸인 만큼 아직 본격 상용화 시기가 불분명한 양자 컴퓨팅 회사들도 밸류에이션 논란이 제기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온큐를 중심으로 양자 컴퓨팅 산업의 흐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양자 컴퓨팅 기업인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 그리고 디웨이브 퀀텀과 퀀텀 컴퓨팅은 올해 들어 주가가 100% 안팎으로 급등했습니다. 특히 리게티 컴퓨팅은 단기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거래량이 애플과 아마존을 제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밸류에이션 논란을 지적하고 있는데 프로메튬 어드바이저스의 CEO는 예상 매출이 2,200만 달러에 불과한데 시가총액이 130억 달러인 회사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마법 같은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JP모건과 IBM 같은 대형 은행과 기업들은 양자 컴퓨팅 기술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암호학부터 신약 개발까지 혁신을 불러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결국 양자 컴퓨팅 주식은 높은 기대감과 큰 리스크가 공존하는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이번에 아이온큐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 매출이 약 3,99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2% 늘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뛰어넘었고요. 이에 따라 연간 매출 전망치를 최대 1억 1,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순손실은 11억 달러로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분기에 가장 주목할 성과는 세계 최초로 2큐비트 게이트의 정확도 99.99%를 달성했다는 점인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필요한 오류 내성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로 평가됩니다. 지난 8월에는 아이온큐가 SK텔레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의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을 6G 통신망에 통합해서 고도의 보안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인데요. SK텔레콤은 양자 통신 기업인 IDQ의 지분을 아이온큐에 이전하고 그 대신 아이온큐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공식화했습니다. 또 아이온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가 차원의 양자 컴퓨팅 활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로젠블렛 증권사는 아이온큐가 다양한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고 기업용 맞춤형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성장 잠재력과 기술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1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이온큐를 중심으로 양자 컴퓨팅 산업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앞으로의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벌써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직장인분들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돌려받을지 내야 할지 나름대로 계산하면서 2달 동안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야 됩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세청이 지난 5일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또 절세 꿀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은행 WM 영업전략부 김혜리 세무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일 이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했다고 하는 거 정확하게 어떤 서비스일까요?
네. 우리 근로소득자가 2천만 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자들을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상적으로는 그 다음에 1월에 하는데 이번에는 좀 당겨서 21월에 벌써 개통을 했고요. 6월부터 그 자료들을 지금 일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해봤는데요. 엄청 많이 유익한 자료들이 많아서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홈택스라는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그 미리 보기를 신청하시면 그 내용은 1월부터 9월까지 2025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 영수증, 지플카드 영수증 내용들이 공개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는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지난 다음에 국세청이 우리가 실제 연말정산 하는 것은 그 다음에 1월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공을 했는데 이것을 미리 선 공개를 한 거고요. 다만 1월부터 9월까지가 공개됐기 때문에 지금 10월, 11월, 12월까지는 이제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그 근로자가 미리 소비를 계획할 수 있는 거죠. 연말 정산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떻게 소비를 맞출 것인가를 계획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다는 점이 획기적이고요. 다만 근로소득일 경우에는 급여가 책정이 돼야 되는데 그 급여는 작년에 제출된 지금 명세서 따라서 작년 기준으로 다 불러집니다. 따라서 올해 변동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을 또 수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 연말정산은 각 회사에다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홈택스를 통해서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신용카드 현금 쓴 거를 미리 해서 다음에 이제 3개월 동안 어떻게 쓸지를 좀 더 이제 돈을 더 쓸지 아니면 덜 쓸지를 맞습니다. 생각을 해봐라 이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주요 공제랑 감면 항목들도 미리 알려준다는데 이건 또 뭐예요? 이 부분도 획기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점이 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52만 명에게 그 내용을 송부했다고 합니다. 1차로는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했고요. 카카오톡으로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네이버를 통해서도 안내를 했다고 하니까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로 생각돼요. 가장 많은 유형인 이제 7가지 유형인데 그중에서는 뭐 기부금, 교육비, 그리고 또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신 분들,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하는 분들에게는 소득세 감면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기존의 요건에 해당됐지만 받지 못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로 이 부분을 분석해서 52만 명에게 이것을 안내했다는 것이 점입니다. 이거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고 받은 사람은 지금 얘기하신 그런 거에 해당되는 사람만 받은 거고 당신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네, 그렇죠. 만약에 그 안내를 못 받으신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에서 주요 공제 요건에 기존에는 공제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근데 요건에 해당된다고 국세청이 파악했던 분들은 이제 안내를 한 거죠. 그래서 안내를 못 받으신 분들은 그 요건에 우선 체킹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기존에 잘 신고를 해서 잘 공제를 받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맞아요. 거고 혹시 못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를 빅데이터로 찾아서 너네들도 내년엔 받아라 뭐 이렇게 미리 알려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번에 그 7가지 주요 공제 감면이에요.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건이 되는데도 못 받는 경우에 국세청이 봤을 때 이것은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체킹된 건데 예를 국세청에서 보도를 했는데 어떤 것이냐면 32살 되시는 분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서 중소기업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게 국세청에 보고가 된 상태예요.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그 근처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사셨는데 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안 들어온 거죠. 임대차 계약을 이제 국세청에서 자료 수집을 해보면 이 부분이 이제 크로스 체킹이 됩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중소기업에 다니고 계시고, 그다음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52만 명에 해당되는 분들 이런 요건을 이제 국세청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왜 갑자기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들리죠. 맞아요. 내가 집을 어디 살고 있고 그 월세로 사는지 보증금을 얼마를 맞습니다. 넣는지 다 알고 있고 너는 중소기업 다니는지 대기업 다니는지 다 알고 있어서 그걸 다 조합을 해보니 작년에 너는 왜 공제를 안 맞습니다. 받았냐 이러면서 알려주는 거네요. 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그 국세청이 갖고 있는 자료를 종합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부분을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소개를 했다는 점은 정말 좋은데 여기에도 보면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 사이트, 이 연말정산 미리 하기 사이트에는 꼭 알아두세요. 이런 주의사항이 계속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은 국세청이 요건을 검토했을 때 예정해서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이지 이것이 반드시 공제된다. 이건 또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지금 연말정산은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제 요건이라든지 적용 요건이 12월 31일 말일 기준으로 이것을 좀 과세기간 말일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준으로도 충족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중소기업 다니시는 청년, 그러니까 32세 되시는 분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분이 주택을 취득하신 거예요. 중간에. 이제 안내문 받고 나서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하면 이것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나름 면책 조항을 또 밑에다 계속 넣는군요. 그렇죠. 작은 글씨로. 맞습니다. 작은 글씨로. 알려는 주지만 이것이 반드시 해당되는 건 아니다. 네. 근데 올해 좀 바뀐 게 많은 것 같은데 소득공제 항목도 올해부터 추가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1인 가구가 좀 알아둬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 그러던데 어떤 걸까요? 맞습니다. 보통은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많으면 공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이라든지 이제 고령에 혼자 계신 분들, 이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공제 받을 사항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많이 확대를 했는데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 예를 들어보면 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과 그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신용카드 공제 추가 항목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사실 이제 나라에서 급여 기준을 뒀어요. 그러니까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분들만 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서민들이 이제 수영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그 부분을 이제 좀 보전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소득 공제가 늘어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또 다자녀이신 분들은 자녀 공제가 또 인당 예전에는 15만 원, 한 명일 때는 15만 원 받았던 것을 25만 원으로 이렇게 인당 10만 원씩 또 증가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 자녀일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세 분일 때는 기존에 받았던 65만 원 세액공제였는데 올해부터는 또 95만 원까지 증가되고 3명 이상일 때는 인당 30만 원씩 또 계속 추가가 되거든요. 이런 공제들이 이제 더 추가가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원천적으로 네.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세액공제랑 그다음에 네. 소득공제랑 두 개도 맨날 헷갈리더라고요. 맞아요.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왔다 맞습니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도 한 번만 설명 같이 해주세요.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예전에는 소득공제에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많이 세액공제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소득공제로 간 부분들은 뭐 부양가족 소득공제 인당 150만 원 이런 것들은 소득공제에 남아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액공제로 옮겨갔고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들어가면은 사실 이 부분들이 되게 헷갈려요. 예, 그런데 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사이트에서는 이것을 구별해 놓고 본인이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서 추가 금액을 넣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 더 10만 원, 30만 원, 몇백만 원 더 공제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신용카드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율이 또 달라집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신용카드는 15%, 우리 뭐 현금영수증 쓴 경우에는 또 30%, 또 20%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 세액공제율을 우리 개인이 다 외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기 서비스에 가서 그 금액을 넣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절세를 하는 방법 중에서 신용카드를 많이 쓰시니까 이 신용카드를 10월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만약에 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다 찼다 하는 경우에는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을 남은 기간에는 쓰시면 공제율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우리가 알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연말정산 미리 하기 시스템에 가서 한번 넣어보시고 개인연금 저축을 혹시 더 넣고 불입하실 분들 아니면 나는 소비를 좀 더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하반기에 체크카드를 쓴다든지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쓴다든지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죠. 소비와 저축을 미리 계획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그런 방안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큰 그림으로 보면 카드가 먼저 쓰고 그다음에 현금 쓰는 거예요? 순서로 보면. 아니면 현금을 계속 쓰다가 카드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신용카드 공제 자체가 세액공제 자체가 본인의 총 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만 돼요.
그래서 나는 신용카드 세액공제 많이 받아야지 하고 소비를 썼는데 사실 이 25%를 넘지 않으면 또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25%까지는 신용카드를 만약에 쓰시고 그 이후에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공제율이 좀 더 높은 이제 체크카드를 더 쓰시는 게 좋다는 이제 그런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부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은 남편이랑 이제 아내랑 같이 네. 이렇게 받았는데 아내는 소득이 없다. 그러면 남편의 합산이 되나요? 안 맞아요. 되나요? 합산? 그 부분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소득 요건이 또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부부 같은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둘 중에 신용카드를 쓸 때 너무 연봉이 높은 사람한테로 신용카드를 다 몰아서 사용하면은 그 연봉 총 급여의 25% 초과되는 금액만 신용카드 공제가 되는데 너무 허들이 높아지거든요. 그쵸, 그렇네요. 이럴 경우에는 그렇죠. 맞벌이일 때는 각각 보통 연말정산을 해요. 이 경우에는 연봉이 좀 낮은 아내의 카드로 생활비를 좀 더 많이 쓰면 허들이 낮기 때문에 아내가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적게 쓰는 사람 카드를 무조건 써야 된다. 이게 급여가 핵심이네. 낮을수록, 급여가 낮을수록 네, 좋다. 공제 가능성이 좀 더 높죠. 오늘 네. 팁 좀 여러 개 알려주셨는데 이 공제 늘리기 위해서 가장 좀 이것만큼은 꼭 하셔야 된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이번에도 이 부분은 그 기부금과 관련된 건데 사실 기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는 작은 씨앗 같은 꿀팁인데 그 고향 기부금, 고향 지역에 기부를 하면은 기부금 공제가 10만 원까지는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가 전부 10만 원 되기 때문에 내가 10만 원 고향 기부를 하게 되면은 10만 원을 다 돌려받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고향 기부금을 사용하시면 기부하실 때 네, 이 부분은 또 고향 그 지역 자체에서 또 특산품 같은 것도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쓰실 수 있고 지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경우에는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3개월 이내까지는 그 한도가 30%까지 또 공제 금액이 늘어나요. 보통은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15%만 공제를 해주는데 이 기부금이 30%까지 늘어나고 한도도 2천만 원까지 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기부를 하실 경우에는 연말에 이런 부분을 해서 사회에도 좀 도움이 되고 본인도 공제를 받으시고 이런 부분은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냈는데 다시 돌려주는 거지 내가 이득을 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네, 말을 지역 활성화를 맞습니다. 위해서 네. 쓰면 된다. 네. 마지막에 딱 짚어주셨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밤 미증시 다가오고 또 있습니다. 불안불안합니다. 그-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 결국 정부 셧다운했던 부분들 때문에 이슈가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저희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AI 관련해서 노동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고용 지표가 계속 퐁당퐁당이에요. 네, 퐁당퐁당이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져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 번, 두 번 빠진 거여서 더 빠지면 안 된다 네. 막 그랬는데 어저께 빠졌어가지고 거기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더 빠지면 다음 주에 굉장히 좀 오히려 더 안 좋게 작용을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일 보시고 오늘도 빠지면 조금 포지션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